네, 여러분의 신학배달부 오늘 첫 시간은 간단하게 북 리뷰로 시작합니다. 후스토 곤잘레스의 기독교 사상사, 이 책 하나면 초대교회에서 다 끝나죠. 함께 읽어봅시다. Let's start! 네, 반갑습니다 여러분. 암가삼 커뮤니티의 신학배달부 노승환 목사 인사드립니다. 네, 여러분 교회사라고 한다면 어떤 느낌이 드세요? 머리가 아프시죠? 초대교회사라고 한다면 더 머리가 아픕니다. 그죠? 우리가 오늘 첫 시간에 이 책을 통해서 간략하게 한번 초대교회 역사에 대해서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후스토 곤잘레스의 기독교 사상사입니다. 후스토 곤잘레스는 1937년 쿠바에서 태어난 역사 신학자입니다. 이 책에 부제가 있는데요. 신학의 세 가지 유형이에요. 전체적인 신학의 흐름을 세 가지의 유형으로 구조화시켜 보겠다라고 하시는 것 같네요. 그렇지만 이 책은 전체 신학사를 다 조망하지는 못해요. 왜냐고요? 얇거든요. 자, 1세기 무렵 당대 유럽의 지도입니다. 로마가 점령한 지역은 이 정도입니다. 곤잘레스는 초대교회 역사의 중점이 되었던 세 지역을 선정하여 세 가지 유형으로 도식화합니다. 바로 카르타고와 알렉산드리아 그리고 안디옥이 그것입니다. 사실 알렉산드리아와 안디옥의 비교는 이미 유명합니다. 대부분의 신학책에서 이 두 도시의 신학적 흐름에 대해서 한 번씩은 짚고 있어요. 하지만 곤잘레스는 A 유형, 카르타고를 기반으로 펼쳐진 신학적 유형을 하나로 묶어서 흐름들을 설명해내려 노력하지요. 자, 우리 첫 번째로 살펴봅시다. 카르타고입니다. 카르타고는 스토아 학파의 중심지입니다. 스토아 학파는 로마의 정치 체계를 뒷받침하는 중요한 철학적 사상이죠. 스토아 철학은 기원전 3세기 키프로스의 제논에서부터 시작해서 아테네와 로마 그리고 이 북아프리카의 카르타고에서 융성해졌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 사상에서 로마의 자연법 사상이 힘을 얻는다는 거죠. 진짜 행복하게 사는 것이란 무엇일까요? 그중 스토아 학파의 가르침을 따랐던 사람들은 모든 사람들이 다 가지고 있는 것을 따라 사는 것이 행복한 삶이라고 말합니다. 그것은 바로 이성이죠. 모든 사람이 가지고 있는 이 이성, 그것이 바로 로고스라는 단어로 말해질 수 있는데요. 스토아 학파가 사용한 로고스는 원래 우주 안에 내재되어 있는 기초적인 그리고 기본적인 진리를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사도들이 이 로고스의 개념을 차용하여 당대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게 성자 예수님을 그 단어를 통하여 설명하게 된 것입니다. 어쨌든 스토아 학파의 사람들은 로고스에 순종하는 삶, 이성에 복종하는 삶이 궁극적으로 행복한 삶이라고 정의합니다. 그러면 그 이성적이라는 게 무엇인지 공통적으로 정의해야 되겠지요. 그래서 자연법이라는 개념이 스토아 학파에서 힘을 얻습니다. 우주 전체에 있는 보편적인 법이 자연법인데 그것을 일부 반영한 법이 바로 로마의 법이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스토아 학파는 로마의 정치 체계를 뒷받침해주는 귀중한 사상적 체계로 로마 안에서 힘을 얻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러한 학문적 흐름이 발전했던 도시가 바로 이 한니발의 도시 카르타고입니다. 카르타고는 수사학과 법학에 대한 연구의 중심지로 여겨졌고요. 3세기경까지 학문적으로 중요하게 발전한 도시입니다. 그래서 곤잘레스는 카르타고를 중심으로 발전한 신학적 유형을 A 유형이라고 정의합니다. 이 유형의 신학자, 교부들이 하나님을 설명하라 했던 주된 방식은 바로 법학입니다. 도덕적 질서의 근본적 토대가 되는 기독교 신학을 제시하는 것이 이들의 추진력이었거든요. 곤잘레스는 로마의 4대 주교로 알려진 이 로마의 클레멘스를 이 유형에 속한 첫 번째 신학자로 봅니다. 갈라디아서에 등장한 글레멘드가 바로 이 사람일 수도 있다는 이야기가 있는데요. 이 로마의 클레멘스는 신학 성경 외에 남아있는 최초의 기독교 문서를 작성한 사람입니다. 이것이 클레멘스 1서라는 이름으로 우리에게 알려져 있죠. 곤잘레스는 목자라는 문서를 쓴 헤르마스도 이 유형의 신학자로 분류합니다. 헤르마스는 아마도 유일한 평신도 교부로 알려져 있는데요. 목자는 초기 기독교의 시절에는 성경과 비슷한 지위로 받아들여졌습니다. 하지만 여러가지 신학적 문제와 이슈들로 인하여 3세기를 지나며 결국 정경으로 확정되지 못했습니다. 이어서 순교자들의 피는 교회의 씨앗이다. 아테네가 예루살렘과 무슨 상관이 있는가?
이런 주옥 같은 명문장들로 우리에게 유명한 신학자 테르툴리아누스도 이 유형의 신학자로 분류됩니다. 이 사람은 최초의 라틴 교부라는 수식어를 가지고 있습니다. 기독교적 신학 용어를 라틴어로 발전시킨 최초의 인물이죠. 테르툴리아누스는 변호사였습니다. 당대의 법률학 문헌들 중에는 이 테르툴리아누스의 이름이 등장하기도 합니다. 법학계에서도 꽤나 유명했던 모양이죠. 테르툴리아누스는 많은 책을 저술하였습니다. 특이한 점은 기독교 신학을 옹호하기 위해 법률적 논증을 본격적으로 사용했다는 점에 있지요. 그리고 책에서는 구체적으로 언급하고 있지 않지만 248년에 카르타고의 주교가 된 키프레아누스도 이 유형에 속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 사람은 교회 밖에는 구원이 없다라는 명언을 남긴 사람으로 우리에게 또 잘 알려져 있지요. 곤잘레스가 이야기하는 B 유형은 알렉산드리에를 기반으로 활동한 신학자들입니다. 알렉산드로스 대왕의 시절에 세워진 이 도시는 엄청난 규모의 도서관을 건립함에 따라 학문적 메카가 되었습니다. 아마도 카이사르 황제 당시 세 채의 도서관 중에 제일 큰 중심 건물이 파괴된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6세기경까지 학문의 중심 도시로 남게 되었죠. 이곳에서는 당대 로마의 주류 철학이었던 스토아나 에피쿠로스주의보다 플라톤주의에 더 천착하려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알렉산드리아에 많은 서적들이 소실되어 우리는 정확한 이유를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아마도 마케도니아 시절의 영향을 받았다는 것이 그 이유로 제시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알렉산드리아 신학자들의 주된 테마는 진리입니다. 형이상학적 사유 과정을 통해서 올바른 진리를 가려내는 것이 여기 철학자들의 전통이고요. 이곳에서 발전한 신학도 비슷한 경향을 따라가고 있습니다. 기원전 30여 년에 태어난 유대인 철학자인 필로는 플라톤주의자들에게 유대교의 정경을 설명하려 하였습니다. 플라톤의 이론을 가지고 창세기를 설명하려고 시도한 것이죠. 아테네 출신의 철학자 알렉산드리아의 클레멘스도 이곳에서 활동하였습니다. 클레멘스가 2번이나 나와서 헷갈린다고요? 여러분 걱정 마세요. 클레멘스는 한 명 더 있으니까요. 아까 로마의 주교였던 클레멘스가 보낸 것으로 알려졌던 서신이 하나 더 있습니다. 클레멘스 2서라고 알려져 있는데요. 사실 이 서신은 로마의 클레멘스가 쓴 것이 아닌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훨씬 더 후대의 것이죠. 클레멘스 2서의 저작자가 누구인지 불분명해서 이 서신의 저자는 위 클레멘스 혹은 두 번째 클레멘스라고 불립니다. 그러니 로마의 클레멘스, 알렉산드리아의 클레멘스, 가짜 클레멘스, 이렇게 초대교회사에서는 3명의 클레멘스가 등장하는 거죠. 어쨌든 이 알렉산드리아의 클레멘스는 진리를 찾기 위해 알렉산드리아까지 왔습니다. 여기에서 판테누스라는 신학자를 만나 회심하게 되는 거죠. 이후로 판테누스가 세운 알렉산드리아 교리학교에 제2대 교장으로 활동하다 오리게네스를 만나게 됩니다. 알렉산드리아 태생의 오리게네스는 어렸을 때 이 알렉산드리아 교리학교에서 클레멘스의 제자로 공부했습니다. 로마의 박해를 받아 클레멘스가 교리학교를 비운 사이 오리게네스는 이 교리학교의 교장이 되죠. 그때 그의 나이는 바로 18세였습니다. 성인이 된 오리게네스가 철학적 체계를 성립하기 위해서 만난 두 번째 스승이 있습니다. 바로 이 사람이 암모니우스 사카스입니다. 이 사람의 이름이 생소하시다고요? 그럼 여러분 플로티누스 아시죠? 바로 신플라톤주의의 창시자 플로티누스에게 플라톤주의와 아리스토텔레스주의를 가르쳤던 스승이 바로 암모니우스 사카스입니다. 그래서 오리겐의 신학은 플로티누스와 매우 유사한 면모를 보이죠. 이후로 오리겐은 기독교인 양성을 위한 교리학교의 사역을 내려놓고 박식한 이교도들을 전도하기 위해 논리적 얼개를 짜는 작업을 합니다. 철학과 신학을 접목시키는 거죠. 이것이 B 유형의 전형적인 특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제 마지막 C 유형의 신학자들을 살펴보겠습니다. 안디옥과 소아시아를 기반으로 활동한 신학자들이죠. 사실 곤잘레스의 설명에 따르면 이들은 신학자라기보다는 목회자들에 더 가깝습니다. 앞에 두 그룹의 교부들이 가르치는 일에 몰두했던 것에 반해 이들은 대부분 목양적인 의미의 저술, 선교를 위해서 교리를 공고히 만들거나 이단과 싸우기 위해 변증적인 저술을 남겼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의 추진력은 바로 목회와 역사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역사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인도하시는 경륜에 대한 해석으로서의 역사이죠. 한마디로 목회를 위한 해석적 방법으로 역사를 살피는 것. 이것이 안디옥과 소아시아 교부들의 추진력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1세기에 태어나 2세기의 문을 열고 순교한 안디옥의 주교 이그나티우스가 있습니다. 이 사람이 바로 이 유형의 첫 번째 교부이죠. 예수님께서 안고 축복해 주신 어린아이가 바로 이 이그나티우스라는 설화가 있습니다. 신빙성이 얼마나 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요. 순교 직전 7개의 편지를 남긴 것으로 우리에게 잘 알려진 이그나티우스는 사도 요한과 베드로의 제자로도 알려져 있습니다. 요한의 다른 제자도 이 유형의 교부인데요. 바로 서머나의 주교 폴리카르푸스입니다. 이그나티우스에게 보낸 편지 그리고 빌립보 교회에 대한 서신들로 유명한 이 감독은 순교의 직전에 이러한 말을 남긴 것으로도 잘 알려져 있습니다. 하나님은 86년간 나를 외면한 적이 없으신데 내가 어떻게 나를 구원하신 왕을 모독할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169년에 안디옥의 주교가 된 테오필루스도 이 유형에 속합니다. 이 사람은 마르시온을 비판하는 변증적인 저술들을 많이 남겼죠. 곤잘레스가 이 유형의 대표주자로 주목하는 인물이 있습니다. 바로 리옹의 주교였던 이레네우스죠. 서머나에서 태어난 이레네우스는 교부 폴리카르푸스의 밑에서 공부하고 그의 추천으로 리옹의 주교가 되었습니다. 당시 로마에서는 상당히 변방으로 여겨졌습니다. 선교사로 발령을 받은 것과 비슷한 맥락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이곳에서 이레네우스는 기독교 내부로는 이단을 반박하며 정통 신앙을 강화하여 선교에 힘쓰기 위한 많은 저술들을 남겼습니다. 우리가 이 시기를 거치며 언급하지 않으면 안 되는 한 인물을 빼놓았습니다. 바로 순교자 유스티누스입니다. 서머나에서 태어났지만 진리를 찾기 위해 방황하던 이 청년은 플라톤주의에 심취했어요. 그런데 한 노년의 그리스도인을 만나 회심하고 자기가 사용하던 플라톤주의를 사용해서 기독교를 변증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기울였죠. 그래서 곤잘레스는 이 사람이 C 유형에서 시작했지만 B 유형으로 끝맺은 신학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다음번에는 오늘 살펴본 이 세 가지 유형이 어떠한 신학적인 특징을 가지는지를 간략하게 한번 살펴보면서 이 책을 끝맺으려고 하는데요. 여러분 오늘의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다음에 만날 때까지 건강하게 지내세요. 안녕.